이름 석자. 그 이름 석자에 손이 멈췄어요. 식탁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분홍빛이 도는 두꺼운 종이. 받는 사람 칸에 내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더랬지요. 손끝으로 봉투를 뜯는데 풀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은 게 코끝에 닿았어요. 새벽 5시 40분, 아직 거실 형광등도 켜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봉투 안에서 청첩장이 미끄러져 나왔지요. 펼친 종이 위에 신랑 이름 석자가 인쇄돼 있었는데 그 이름을 본 순간 내 손가락이 그대로 멈춰버렸지 뭡니까? 그 이름을 나는 30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거든요. 신부 이름 칸에는 내 시누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48살 늦은 결혼이라고 들었지요. 신랑 칸에는 1968년생 박종현. 박종현. 현. 종이를 식탁에 내려놓는데 손이 떨려서 종이가 자기 혼자 사르륵 움직였어요. 안방에서 남편이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 시계 초침 소리도 들렸고요. 그런데 그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청첩장 종이 위에 작은 신랑 신부 사진이 박혀 있었어요. 시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선 남자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지 않고 살짝 옆을 보고 있더랍니다. 그 옆모습, 왼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 거기서 나는 숨이 막혔어요. 일어나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깰까봐 발끝으로 걸어서 장롱 아래 칸을 열었지요. 거기 내가 처녀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낡은 가죽 가방이 있었어요. 가방 안쪽 지퍼를 열고 손바닥만 한 갈색 일기장을 꺼냈어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쓴 일기장이었어요. 표지 가죽이 다 갈라져서 손에 닿을 때마다 부스러기가 떨어졌지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곳에서 멈췄어요. 1995년 가을 어느 날의 일기. 거기 그렇게 적혀 있었더라고요. 종현 오빠가 오늘 또 안 왔다. 왼쪽 눈썹 위에 다친 데가 아물지를 않아서 걱정이다. 1995년. 종현 오빠. 청첩장 사진 속 남자와 일기장 속 그 이름이 정확히 같은 사람이었어요. 나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거실로 다시 나왔어요. 청첩장은 여전히 식탁 위에 펼쳐져 있었고요. 식탁 끄트머리, 결혼식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정확히 3주 뒤였지요. 안방에서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가 났어요. 나는 청첩장을 그대로 두고 일기장만 다시 가방 안에 넣어두었어요. 그날부터 내 안에서 무언가 시작됐지 뭡니까? 남편과 나는 결혼한 지 28회째예요. 시누이는 남편의 5살 어린 여동생이고요. 늦둥이로 태어나서 시댁 식구들 모두 끔찍이 아꼈지요. 시누이가 48이 되도록 시집을 안 가서 시어머니가 살아생전 가장 걱정한 게 그 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재작년 봄. 돌아가시기 전에 내 손을 잡고 그러셨더랬지요. 형님이 시누이 시집 보내는 거 좀 봐달라고. 그 말이 무겁게 남아 있었어요. 시누이는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했고 40이 넘으면서부터는 결혼 얘기는 입에 올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던 사람이 지난 봄부터 부쩍 옷차림이 달라졌어요. 머리도 새로 다듬고 손톱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녔지요. 우리 집은 강서구 등촌동 14층 복도식 아파트예요. 시누이는 그 옆 단지에 혼자 살고요. 한 달에 2번 시누이가 와서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지난 봄 어느 토요일 저녁 시누이가 반찬통 2개를 들고 왔어요. 무생채하고 멸치볶음이었지요. 식탁에 반찬통을 내려놓으면서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나 만나는 사람 있어. 남편이 숟가락을 들다 말고 환하게 웃었어요. 어디서 만난 사람이냐고 묻는데 시누이가 살짝 망설였어요. 그러더니 그냥 일하다 알게 된 사람이라고
짧게 답했어요. 나이는 동갑이라고요. 그날 밤 남편은 기분이 좋아서 맥주를 한 캔 더 마셨어요. 어머니 살아계셨으면 좋아하셨겠다. 그 한마디만 자꾸 반복하더라고요.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 시누이가 두고 간 반찬통을 닦았어요. 무생채 국물에 손가락이 시큰해질 때까지 닦았지요. 그날은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2주 뒤 시누이가 또 왔을 때 작은 일이 있었어요. 시누이가 핸드폰을 식탁에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전화가 왔지요. 화면에 종현이라고 떴어요. 그때 내 숟가락이 한 번 멈췄었지요. 종현이라는 이름이 흔하긴 흔한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넘겼어요. 시누이가 돌아와서 전화를 받고는 부엌 베란다 쪽으로 가서 작게 통화했어요. 통화 내용은 들리지 않았어요. 다만 시누이가 통화 끝에 그러더라고요. 응, 우리 언니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 말이 왜 거슬렸을까요? 시누이는 평소에 나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어요. 언니라고 부른 적이 없었지요. 그날 밤 나는 그 한마디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2달이 지나고 시누이는 결혼 날짜를 잡았다고 알려왔고요. 청첩장은 그렇게 한 달 뒤 새벽에 우리 집 우편함에 꽂혀 있었던 거예요. 그 사이에 시누이는 신랑 될 사람을 한 번도 우리 집에 데려오지 않았지요. 결혼식이 3주 남았는데 얼굴 한 번 못 본 신랑. 남편은 그것도 그저 늦은 결혼이라 그런가 보다 했어요. 나는 청첩장을 받은 다음 날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랑 될 분 한 번 뵈야지. 식구들끼리 식사라도 하자고. 시누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그러더라고요. 형님, 결혼식 때 인사드리면 안 될까? 그이가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 형님이라는 호칭이 그 통화에서는 다시 돌아와 있었어요. 나는 알았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베란다로 나갔는데 거기 빈 화분에 시누이가 봄에 가져다 준 다육이가 말라 죽어 있었어요. 흙이 바싹 말라서 손가락으로 누르니 가루처럼 부서졌지요. 청첩장을 받고 사흘이 지났어요. 나는 그동안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새벽마다 거실에 나와 앉아 청첩장을 다시 들여다봤지요. 그 작은 사진 속 옆모습, 왼쪽 눈썹 위 흉터, 그건 종현 오빠의 흉터가 맞았어요. 1995년 가을 그 사람이 자전거를 타다 골목길에서 넘어졌었지요. 병원에서 5바늘을 꿰맸고 흉터가 남았어요. 내가 그 흉터에 연고를 발라준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과 나는 1994년 봄부터 1996년 봄까지 만났어요. 종암동 어느 골목의 작은 서점에서 처음 만났고 헤어진 건 그 사람이 호주로 일하러 간다고 했을 때였지요. 그 시절엔 호주가 멀었어요. 어찌나 멀었던지요. 그 사람이 가고 1년 동안은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다 편지가 점점 뜸해졌고 1997년 여름에 그 사람한테서 마지막 편지가 왔어요. 거기엔 미안하다는 말과 행복하라는 말만 있었지요. 나는 그 편지를 일기장 사이에 끼워뒀어요. 청첩장을 받은 그 새벽 일기장을 꺼냈을 때 그 편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노랗게 변색된 우편 봉투 위에 그 사람 글씨가 그대로 있었지요. 박종현. 그 글씨와 청첩장에 인쇄된 글씨가 같은 사람의 글씨일 리는 없겠지만 같은 사람의 이름인 것은 분명했어요. 나는 그 사흘 동안 한 가지를 고민했어요. 남편에게 말해야 하는가? 시누이에게 알려야 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직접 물어봐야 하는가? 사흘째 되는 날 나는 시누이가 일하는 출판사 근처 카페로 갔어요. 마포구 합정동 어느 골목 작은 북카페였지요. 점심시간에 시누이를 불러냈어요. 시누이는 흰 블라우스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왔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신우이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무슨 일 있어요? 나는 가방에서 청첩장을 꺼냈어요. 그 위에 일기장도 함께 올려놨지요. 일기장을 펼쳐서 1995년 가을 페이지를 보여줬어요. 종현 오빠라는 글씨가 거기 있었어요. 신우이가 그걸 한참 들여다봤어요. 손가락으로 글씨를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신우이가 작게 웃었어요. 웃었는데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웃지 않았어요. 형님, 알고 계셨네요. 그 한마디였어요. 알고 계셨네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알고 있었다니 무엇을? 신우이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천천히 말했어요. 오빠가요. 우리 오빠가요. 결혼하고 한 10년쯤 됐을 때 술 한잔 하시고 그러신 적이 있어요. 형이 형수보다 먼저 사랑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이 형수의 첫사랑이었는데 그 사람이 외국 갔다고요. 그때 오빠가 그 사람 이름을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박종현. 신우이의 손가락이 커피잔에서 떨어졌어요. 나는 카페 천장의 노란 등을 한번 봤어요. 등이 흔들리지도 않는데 흔들리는 것 같았지요. 신우이가 말을 이었어요. 작년 가을에 출판사로 원고 의뢰가 들어왔어요. 호주에서 오래 살다 돌아온 분이 책을 내고 싶다고. 첫 미팅에서 명함을 받았는데 거기 그 이름이 있었어요. 박종현. 신우이는 자기가 그때 한참을 명함만 들여다봤다고 했어요. 같은 이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미팅이 끝날 무렵 그분이 옛 사진을 한 장 보여줬다고요. 1996년 종암동 어느 서점 앞에서 찍은 사진. 그 사진 속 그분 옆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대요. 친구네 서점. 신우이는 그 서점이 어디인지 물어봤고 그분은 종암동이라고 답했대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거기서 잠깐 멈췄어요. 나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카페 바깥에서 누가 자전거 벨을 울리고 지나갔어요. 그 소리가 마치 1995년에서 온 소리처럼 들렸지 뭡니까? 그날 카페에서 신우이는 1시간 가까이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같은 사람일 거라고 짐작만 했다는 거예요. 신우이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나러 갔을 때 일부러 그 옛날 이야기를 슬쩍 물어봤다고 했어요. 호주 가기 전에 누구 사귄 사람 없으셨냐고. 그 사람은 잠깐 망설이다가 그랬대요. 있었지요. 종암동에 있었어요. 신우이는 그 자리에서 더는 묻지 않았다고 했어요. 묻지 않고도 알 것 같았다는 거지요. 신우이는 그때 자리를 일어나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에게 자기가 누구의 동생인지를 끝까지 말하지 않겠다고. 결혼 얘기가 나올 때까지도 신우이는 그 사실을 숨겼어요. 자기 성을 김씨로만 알려줬고 오빠 얘기는 부동산 일한다고 둘러댔어요. 신우이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나도 처음엔 그냥 인연인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 좋았고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마음이 자라더라고요. 그 사람이 형님 얘기를 한 번도 안 꺼낸 게 더 마음에 걸렸어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못 잊어서 안 꺼내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게 어찌나 거슬렸던지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신우이는 거기서 말을 멈췄어요. 자기 손등을 한참 들여다보더라고요. 형님, 우리 오빠가 형님 첫사랑 얘기하셨을 때 나는 그 얘기가 너무 싫었어요. 형님은 우리 오빠랑 잘 살고 계신데 우리 오빠 마음 한쪽에 그 사람이 있는 게 미웠어요. 형님이 미운 게 아니라 형님이 한때 사랑했던 그 자리가 미웠어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거기서 흔들렸어요. 나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잠바닥에서 식은 커피가 가볍게 흔들렸지요.
그러니까 결혼 결심에는 사랑도 있었지만 다른 마음도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과 가족이 되면 어떤 식으로든 그 옛날의 자리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거지요. 자기가 그 자리를 가져오면 형님 마음속 그 자리도 닫힐 거라고. 신우이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카페 창밖을 한번 봤어요. 점심시간이라 직장인들이 줄지어 지나가고 있었지요. 그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흐릿하게 보였어요. 신우이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부동산 계약서 사본이었어요. 신혼집이 될 마포구 망원동의 작은 아파트 매매 계약서. 계약일이 작년 12월. 계약자란에 신우이 이름과 그 사람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어요. 매매가는 5억 8천. 신우이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이 집 잔금 치르려고 어머니가 남기신 돈을 다 썼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따로 남기신 2억 3천. 그 돈을 다 넣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한번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에 신우이 시집 보내는 거 봐달라고 하셨던 그 부탁. 그 부탁이 어떤 식으로든 이 결혼에 얽혀 있었던 거예요. 그 돈은 신우이 몫이니 신우이가 어디에 쓰든 신우이 마음이지만 그 돈이 이 결혼에 들어갔다는 게 그게 묘하게 가슴에 걸렸어요. 신우이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했어요. 형님, 그 이는 형님이 우리 오빠 부인인 줄 아직 몰라요. 결혼식 날 만나면 알게 되겠지요. 그때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신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일어나면서 형님 죄송해요. 한마디를 했어요. 죄송하다는 그 한마디가 늦은 사과인지 결혼식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통보인지 그때는 분간이 가지 않았어요. 카페를 나와서 합정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나는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 결혼을 막을 수 있는가? 막아야 하는가? 막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인가? 신우이를 위한 것인가? 그 사람을 위한 것인가? 나를 위한 것인가?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남편이었지요. 여보, 저녁 뭐 먹을까? 그 한마디에 나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가 십몇 년 전에 술에 취해서 흘린 한마디가 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사실도, 자기 동생이 자기 부인의 옛사람과 결혼하려 한다는 사실도. 그날 저녁 나는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두부를 썰다가 손가락 끝을 살짝 베었지요. 피가 두부 위에 한 방울 떨어졌어요. 그 작은 붉은 점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야구 중계를 보고 있었고요. 저녁상에 김치찌개를 올려놨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처제 결혼식 때 한복 새로 맞춰야 하지 않을까? 나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그 말을 들었어요. 한복, 결혼식? 신우이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처음 입는 형님의 한복을 어떻게 보고 싶을까? 그 사람은 식장에서 나를 보면 어떤 얼굴을 할까? 그날 밤 나는 또 잠을 못 잤어요. 새벽 2시쯤 거실에 나와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일기장 맨 뒤 페이지에 1996년 봄에 쓴 마지막 일기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호주로 떠난 다음 날 쓴 일기였지요. 거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사람 잘 가라. 나는 여기서 잘 살게. 다시는 안 만나도 괜찮아. 그 글씨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펜을 든 거였지요. 잘 가라는 말, 이번엔 직접 해줘야겠다. 그 한 줄을 쓰고 펜을 내려놨어요. 그제야 처음으로 마음이 한 군데로 정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나는 신우이가 보낸 청첩장에서 신랑 측 연락처를 찾아봤어요. 청첩장 뒷면 한 귀퉁이에 작게 그 사람 휴대전화 번호가 인쇄돼 있더라고요. 10으로 시작하는 11자리 숫자.
그 번호를 종이에 옮겨 적었어요. 옮겨 적은 종이는 가방 안쪽 지퍼에 넣어뒀고요. 바로 전화는 하지 못했어요. 사흘이 더 지났어요. 그 사흘 동안 작은 일이 두 가지 있었어요. 하나는 시누이가 우리 집에 다녀간 일이에요. 어느 저녁에 시누이가 반찬통 하나를 들고 왔어요. 콩나물 무침이었어요. 시누이는 식탁에 그것만 내려놓고 오래 앉아있지 않았어요. 남편이 옆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결혼식 얘기를 했고 시누이는 짧게 대답만 했지요. 시누이가 가고 나서 반찬통을 정리하는데 뚜껑 안쪽에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시누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형님, 결혼식 안 하시면 안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 한 줄이었어요. 결혼식에 와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결혼식을 안 하시면 안 된다는 부탁. 그게 어떤 의미인지 처음엔 잘 몰랐어요. 시누이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고 형님이 자리만 채워주면 된다는 뜻일 수도 있었지요. 두 번째 일은 남편의 전화였어요. 남편은 사실 출판사 다니던 동생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신랑 될 사람 직업이 궁금했나 봐요. 시누이한테 직접 묻기는 어색했는지 어느 저녁 거실에서 시누이 결혼 상대 이름을 한 번 입에 올렸어요. 박종현이라는 사람이라고. 그 이름을 남편 입에서 듣는데 그 이름이 식탁 위에 또 한 번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그 이름 앞에서 잠깐 멈칫했어요. 멈칫했다가 다시 텔레비전 쪽으로 시선을 돌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작게 그러더라고요. 흔한 이름이지. 그 한마디가 너무 짧아서 나는 더 묻지 못했어요. 남편이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 짧은 한마디로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불을 끄지 않고 한참을 누워 있더라고요. 나는 거실에 앉아서 가방 안쪽 지퍼에서 그 종이를 꺼냈어요. 10으로 시작하는 그 번호. 손가락이 번호 위에 한참 머물렀어요. 결혼식이 이제 일주일 남은 시점이었지요. 다음 날 오후 나는 그 번호로 문자를 보냈어요. 짧게 한 줄만 보냈어요. 박종현 씨, 잠시 뵐 수 있을까요? 시누이 형님 되는 사람입니다. 그 문자를 보내고 핸드폰을 식탁 위에 엎어 놓았어요. 5분쯤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핸드폰을 뒤집었는데 답장은 짧았어요. 네,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 사람의 글씨, 아니 글씨가 아니라 문자였지만 그 짧은 문장에서 익숙한 결이 느껴졌어요. 짧고 단정한 문장. 옛날 편지의 그것과 같았지요. 나는 약속 장소를 정했어요. 종암동 옛날 서점이 있던 골목 입구에 있는 작은 찻집. 그 서점은 이미 없어졌지만 그 골목은 그대로 있었어요. 약속 시간은 다음 날 오후 2시. 결혼식이 닷새 남은 날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옷장을 열고 입고 갈 옷을 한참 골랐어요. 화려한 것도 싫었고 너무 초라한 것도 싫었어요. 결국 검정 카디건에 회색 바지를 골랐어요. 손목에는 아무것도 차지 않았어요. 결혼 반지만 그대로 두었지요. 거울 앞에 서서 한번 나를 봤어요. 거울 속 나는 56의 여자였어요. 머리에 흰 머리가 보이고 눈가에 자잘한 주름이 있고 얼굴에 옅은 점이 있는 보통의 여자.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을 26의 나는 거기 없었어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1시 반에 집을 나섰어요. 등촌역에서 6호선을 타고 종암동까지 1시간 10분. 종암동 골목 입구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 정각이었어요. 찻집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는데 안쪽 창가 자리에 한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회색 재킷에 안경. 머리는 거의 다 희끗했어요. 옆모습이 보였어요. 왼쪽 눈썹이 작은 흉터. 30년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던 그 흉터. 그 사람도 나를 봤어요.
한참 봤어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았어요. 내가 천천히 다가가서 맞은편에 앉았지요. 그 사람이 먼저 말했어요. 오랜만이에요. 그 짧은 한마디에 30년이 들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앞에 놓인 식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손등에 핏줄이 두꺼워져 있었어요. 그 사람이 천천히 말했어요. 신우이 형님이 누구인지 작년 12월에 알았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잠깐 숨이 멎었어요. 그 사람이 이어서 말했어요. 그쪽 친정 어머니 기일에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는데 신우이가 깜빡하고 가족 사진을 식탁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사진 뒤에 작은 글씨로 누가 누구인지 적혀 있더라고요. 거기 형님 이름이 있었지요. 형님 이름을 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신우이가 형씨라고 했던 게 그 신우이의 오빠가 누구인지가 그 오빠의 부인이 누구인지가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떨림이 거의 없었어요. 다만 두 손이 커피잔을 너무 단단히 잡고 있어서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보였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식이 닷새 남은 지금이 아니라 결혼 결심이 굳어지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요. 나는 한 가지를 물었어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형님, 저는 호주에서 30년을 살았어요. 거기서 결혼도 했었고 이혼도 했어요. 자식 하나 있는데 그 애는 호주에 있어요. 한국에 돌아온 게 4년 전이에요. 돌아와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신우이를 만났을 때 처음에는 그냥 일로 만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만났을 때 이 사람과 결혼하면 안정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다 작년 12월에 그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때 한번 흔들렸지요. 결혼을 멈춰야 하나 싶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신우이가 저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어머니가 남긴 돈도 신혼집에 다 넣었고요. 제가 발을 빼는 게 그게 신우이한테 더 큰 상처일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형님은 그 사람이 거기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형님은 이미 다른 인생을 살고 계셨으니까요. 제가 그 인생에 끼어들 자리도 끼어들 권리도 없었지요. 그래서 그냥 모르는 척하는 게 모두에게 나은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한번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그저 무거웠어요. 30년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느낌이었지요. 나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그 사람 앞에 펼쳐놨지요. 1995년 가을의 일기. 종현 오빠. 왼쪽 눈썹이. 그 사람이 일기장을 보다가 한참 동안 글씨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그 사람이 안경을 벗었어요. 안경 아래 얇게 김이 서려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작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였어요. 그게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는 분명하지 않았어요. 30년 전에 대한 사과인지 지금에 대한 사과인지 아니면 신우이에게 끝까지 솔직하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사과인지. 나는 일기장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그러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지요. 찻집 안에서 어느 노부부가 일어나서 나가는 소리가 났어요. 문이 닫히는 종소리도 났고요. 그 사람이 입을 다시 열었어요. 형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는데 작년 12월에 신우이와 함께 쓴 부동산 매매 계약서 사본이었어요. 신우이가 카페에서 보여줬던 그 계약서와 같은 거였지요. 그 사람이 계약서를 식탁 위에 펼쳤어요. 손가락으로 한 곳을 짚었어요. 계약자란. 거기에 신우이 이름과 그 사람 이름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줄 아래를 가리켰어요. 거기에 작게 적혀 있었어요. 본 매매 대금 중 2억 3천만 원은 김호우 명의의 자금으로 자녀분은 박종현 명의로 분담함. 그 사람이 말했어요. 형님, 저는 신우이가 어머님 남기신 돈을 이 집에 넣을 때 한 가지 약속을 드렸어요. 만약 우리가 같이 살지 못하게 되면 이 집은 신우이 명의로 단독 전환하고 제가 받은 분담분만큼은 돌려드리지 않겠다고요. 신우이는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 약속을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따로 공증해 두었어요. 그 사람이 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를 꺼냈어요. 공증서 사본이었어요. 작년 12월 22일 종로 어느 법무사 사무실. 공증인 이름과 도장이 또렷했지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형님, 저는 결혼식까지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오늘 여기 오셔서 일기장을 보여주신 것을 보면 결혼식 자체가 이미 깨진 거지요. 신우이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형님이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저는 신우이한테 결혼을 정중히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려고요. 단 신우이가 입은 마음의 상처와 시간적 손실은 제가 책임지겠어요. 부동산은 신우이 단독 명의로 전환하고 잔금에서 제가 부담한 부분은 위약금 명목으로 모두 신우이 앞으로 둘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나는 잠깐 어지러웠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온 건지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30년 전 그 봄의 사람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다르면서 같았지요.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형님이 무엇을 말할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그래서 카페에 봉투를 가지고 나온 거였어요. 나는 그 봉투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그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할 말은 많지 않았어요. 하고 싶은 말이 많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해야 할 말이 많지 않다는 거였지요. 나는 그 사람을 똑바로 봤어요. 왼쪽 눈썹이 흉터, 안경 너머의 눈, 두꺼워진 손등, 한번 길게 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한마디만 했지요. 행복하게 살아. 그 한마디였어요. 신우이하고든 다른 사람하고든 혼자든 어떻게 살든 행복하게 살아. 그 사람이 잠시 눈을 감았어요. 감았다 떴어요. 눈가가 살짝 붉었어요. 그 사람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끄덕이고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입을 열지 않은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길었지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고 카디건을 한번 매만졌어요. 그 사람도 일어났어요. 우리는 악수를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번 짧게 고개를 숙였지요. 찻집 문을 열고 나오는데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종암동 골목길에 늦은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옛 서점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작은 분식집이 들어서 있더라고요. 분식집 앞에 줄을 선 학생들이 두엇 있었어요. 그 학생들 옆을 지나면서 나는 한번 뒤를 돌아봤어요. 찻집 유리창 너머로 그 사람이 자기 자리에 다시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두 손으로 식은 커피잔을 감싸고 있었지요. 거기서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종암동 골목을 빠져나와서 큰 길 쪽으로 걸었어요. 걸으면서 손에 든 가방을 한번 꽉 쥐었어요. 가방 안에 일기장이 들어 있었고요. 결혼식은 그로부터 사흘 뒤에 취소됐어요. 신우이가 직접 전화로 알렸지요. 형님, 결혼식 안 해요. 그 한마디였어요. 더 묻지 않았어요. 신우이는 한 달 가까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토요일 저녁에 반찬통 하나를 들고 왔지요. 무생채였어요. 식탁에 반찬통을 내려놓으면서 신우이가 그러더라고요. 형님, 죄송했어요. 그 한마디가
카페에서 했던 그 한마디와 같은 말이었는데 무게가 달랐어요. 카페에서는 늦은 사과인지 통보인지 알 수 없었던 그 말이 이번에는 그냥 사과였지요. 나는 신우이의 손을 잠깐 잡아줬어요. 잡아주고 놓았어요. 더 길게 잡고 있지는 않았어요. 신우이는 신혼집이 될 뻔했던 망원동 아파트를 자기 단독 명의로 받았어요. 그 사람이 약속을 지킨 거지요. 신우이는 그 집을 들어가지 않고 전세를 놨다고 했어요. 보증금 2억 8천에 매달 들어오는 월세는 어머니가 남기신 돈에 대한 이자로 생각하고 그 집에 남겨두기로 했다고요. 자기는 원래 살던 그 옆 단지 작은 집에 그대로 산다고 했어요. 남편은 결혼이 깨진 일에 대해 한참 동안 입을 다물었어요. 자기 동생이 결혼을 안 한다는 사실보다 그 신랑 될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알게 된 일이 더 큰 일이었을 거예요. 어느 일요일 저녁에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서 작게 그러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그 한마디였어요. 무엇에 대한 미안함인지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으니까요. 십몇 년 전 술자리에서 흘린 한마디. 그 한마디가 어떻게 굴러서 어디까지 갔는지 남편도 이제는 알게 된 거지요. 나는 그 사과에 대해 길게 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 옆에 앉아서 함께 야구 중계를 봤어요. 점수는 잊었지만 그날 저녁에 거실 공기는 기억나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았어요. 그저 오래된 집의 공기였지요. 일기장은 다시 장롱 아래 칸 가죽 가방 안쪽 지퍼 속에 넣어두었어요. 그 사람의 옛 편지도 그대로 그 안에 있어요. 다만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적어두었던 한 줄, 잘 가라는 말, 이번엔 직접 해줘야겠다는 그 문장은 그대로 놔뒀어요. 지워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가끔 새벽에 잠이 안 올 때 일기장을 다시 꺼내볼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아직 꺼내본 적은 없어요. 청첩장은 받은 그날 식탁 위에 놔둔 그대로 며칠을 더 있다가 어느 저녁에 내가 직접 종량제 봉투에 넣었어요. 봉투 입구를 묶을 때 종이가 한번 바스락거렸지요. 그 소리가 마지막이었어요. 종암동 그 골목은 그 뒤로 가지 않았어요. 가지 않아도 골목이 거기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지금 거실 창밖에는 늦은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어요. 베란다 빈 화분 자리에 신우이가 며칠 전에 새 다육이를 가져다 놨어요. 흙이 아직 촉촉해요. 그 흙에 손가락을 살짝 대보면 부서지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들어가지요. 그 정도면 됐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